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는요, 226페이지예요. 226페이지. 자, 목차 03번 토지정책입니다. 여기서 목차 1번이 있죠. 토지정책의 목표가 되고요. 이 부분은 시험과 전혀 관계없으니까 X하시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리시고요. 다음 목차 2번 보시면 토지정책의 내용입니다. 자, 2번도 X하시고요. 버리세요. 시험과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버리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입니다. 지역지구제. 얘는 중요해요.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지역지구제 목적을 보게 되면요. 목적은 이미 지난주 공부를 했습니다. 첫 줄 볼까요?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여기까지가 주거지역에는 공해성 공장을 짓지 말래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밑줄합니다. 부배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 밑줄. 자, 부를 제거하지 정을 제거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정이 아니고 부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지문 잘 나오고요. 다음에 걸어 2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포 공부하시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냥 부담 없이 읽어봐 주시고요. 3번 효과는 중요합니다. 자, 효과를 잘 보시면요. 1번 단기 효과, 2번 장기 효과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요. 정책하게 되면 항상 효과는요. 단기와 장기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단기 효과, 단기 동그라미, 화살표 적어줍니다. 수요 적어주고, 단기는 언제나 수요만 움직입니다. 수요. 다음에 장기 효과, 장기 동그라미, 화살표 적어줍니다. 공급 적어주고요. 장기는 언제나 공급을 움직입니다. 자, 단기는 수요하게 되면요. 주로 이제 주택을 사는 것은요. 언제든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와 관계되고요. 다음에 장기는 공급이다. 자, 주택을 짓는데 공급하는데 하루 걸립니까? 1년 걸립니까? 1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가 수요가 돼요. 자, 꼭 기억합니다. 단기는 수요다 공급이다. 수요. 장기는 공급. 이렇게 꼭 연결하시고요. 자, 그러면 효과 볼게요. 자, 예를 들면요. 어느 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입니다. 자, 주거지역이 처음부터 공해성 공장을 아예 못 짓게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공해 문제가 차단돼 버리죠. 공해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동네가 점점 쾌적한 동네가 돼요. 동네가 쾌적해지면요. 그만큼 동네가 좋아지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상승하죠. 이어서 가격이 상승하면 이것만큼 공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공급은 증가합니다. 여기 전부 다예요. 모두 증가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역주의 효과가 되고요. 여기서요. 공급이 나왔죠. 공급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얘가 장기 효과가 되고요. 그럼 공급 빼고 앞에 것이 모두가 단기 효과입니다.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다음에 장기는요. 공급을 움직이더라. 그래서 단기에는 수요 증가, 장기는 공급은 증가합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 확인해요. 1번 단기 효과는요. 아래에 박스가 있죠. 자, 박스 보시면 단기 효과 두 줄 나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요. 화살표 밑줄 하세요. 수요 증가 밑줄. 또 화살표 주택 가치는 상승한다. 가격 상승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2번요. 장기 효과는 공급이죠.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박스 봅니다. 자, 박스 보시면 장기가 두 줄 나와 있죠. 첫 줄 가장 끝에 보시면요. 화살표 공급 증가 밑줄.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입니다. 여기까지 연결하시고요. 자, 이제 박스 올라가니까요.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이 있죠. 비용 일정 산업, 비용 증가 산업, 비용 감소 산업. 얘는요. 그래프를 복잡하게 그려봐야 됩니다. 좀 까다롭기 때문에 고급 이론이거든요. 이 과정은 3월 달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정이에요. 자, 3번까지 아셔야 됩니다. 지역지구제에 추가적 제한이 있는 경우 이 지문도요. 12회 때 틀린 답으로 나왔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 줄 볼게요.
어떤 지역에 지역지구제 제한뿐만 아니라 밑줄 아세요. 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다면, 자, 신축을 제한하는 추가 제한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이 지역에 자, 주거지역 지정하면서 공장 짓지 말라 해놓고 여기다가 신축하지 말래요. 신축을 제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대요. 그러면 주택 신축을 금지하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다면요. 신축 제한은 수요를 말해요. 공급을 말해요. 공급이죠. 공급하지 말래 말입니다. 공급이니까 무조건 얘는요. 장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장기로. 그러니까 신축 제한이 있게 되면 단기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기에는요. 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축 제한은 공급이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을 제한시킨대요. 다시 말하면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요. 신축이 제한되면 계속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즉 개발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된다면 대신에 옆에 경쟁지역이 있죠. 그래서 옆에는 다른 동네가 대신 개발될 것이다. 그래서 경쟁지역이 이렇게 개발된다면 단기에 늘어났던 수요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자, 단기에 늘어났던 수요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가 돼요. 어디까지? 원래만큼. 원래대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올라갔던 가격도요. 다시 원래만큼 빠져버립니다. 가격은 다시 원래대로 되어버리거든요. 결론. 신축을 제한하더라. 즉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에는 올라갔던 가격이 장기적으로 다시 내려와 버립니다. 어디까지? 원래 수준대로요. 그래서 가격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억하세요. 얘가 우리 심에 그대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가격도 불변해서 가치 불변 요 단어가 출시되었고요. 당시 시비에 때는요. 장기적으로 자 가치는 상승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지문 확인합니다. 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다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새로운 주택이 들어올 수가 없으므로 대신에 다른 지역이 대신 개발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의 주택 가치가 상승하였던 것이 밑줄 아세요. 장기적으로는 가치 변화는 없게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치는 불변이지. 아예 적어주세요. 상승 X.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치는 상승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 돌리시고요. 다음에 바로 4번 내려가죠. 지역지구제와 독점의 문제. 자, 독점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요. 1번 사전적 독점, 2번요 사후적 독점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항상 1번만 출제가 돼요. 사전적 독점만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적 독점은 뭘 말하죠?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땅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전적. 다시 말하면요 기존 토지 소유자를 말해요. 한번 볼까요? 자, 이 흐름에서 지역지구지를 지정하면 동네가 좋아진다.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죠. 이때 가격은 상승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집가 상승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집가 상승 혜택을 봅니까? 이미 땅을 가진 사람입니다. 얘가 바로 사전적 독점자가 돼요. 따라서 기존 토지 소유자가 엄청난 집가 상승에서 바로 초과 이윤, 집가 상승 초과 이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결론은요. 지역지구제는 기존 토지 소유자, 사전적 독점자가 엄청난 집가 상승 초과 이윤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사전적 독점을 싹 바꿔서요. 사후적 독점이라고 묻거든요. 이러면 틀린 말입니다. 자, 사후적 독점은 누구 말하느냐?
이미 용도가 다 바뀌었어요. 뒤늦게 땅을 사는 사람이 바로 사후적 독점이 돼요. 이런 사람은요, 이미 땅값 다 올랐잖아요. 올랐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아니라 정상 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상 이윤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지구제에서 엄청난 초과 이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독점일 때 문제가 생긴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밑줄 하세요. 네 번째 줄 보시면요. 한 줄 밑줄입니다. 부동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독점일 때 엄청난 초과 이윤의 문제가 생긴대요.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가끔씩 강연에서 지켜봐요. 가끔씩 이 사전적 독점, 엄청난 지가 상승이 있죠. 이런 사례를 들어 보기도 합니다. 자, 가까운 지역인데요. 조금 오래되었어요. 제 기억으로 정확히 15회심입니다. 지금보다 14년 전이네요. 15회 때. 15회 때 가까운데 강남이 있죠. 자, 강남역 6번 출구예요. 강남역 거기서 학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수강생이 성이 옥시더라고요. 자, 누구 여사라고요. 이러면 제가 밝혀 좀 부담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그 당시 나이가 58세예요. 그러면 지금은 72이네, 그죠? 야, 시월 참 너무 빠르다. 58세인데 이분이 전교사를 공부를 하고 온 동기가 뭐냐? 용도 지역주거 때문에 돈을 크게 벌었거든요.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자, 이전에요. 땅을 샀어요. 어디 땅을 샀냐면요. 저 김포 밑에요. 김포 밑에 마곡지구요. 지금 엄청 덥잖아요. 예. 그때 과거에 마곡지구 땅을 많이 샀어요. 얼마치? 7천만 원이요. 1억이 넘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큰 돈은 아니죠. 그래서 7천만 원 주고 땅을 샀는데 평당 얼마? 평당 7천 원입니다. 아마 전답을 샀을 거예요. 7천 원이요. 그래도 몇 평입니까? 10,000평요. 10,000평입니다. 평당 7천에 10,000평을 샀어요. 그리고 땅을 한참 갖고 있다가 이 당시에 땅을 팔았나 봐요. 7천만 원 주고 산 땅을 얼마에 팔았다? 무려 70억에 팔았습니다. 딱 한 번에요. 거의 70억을 먹었습니다. 69억 3천이죠. 예. 그래서 몇 배 올랐다? 곱하기 100배 올랐습니다. 7천달이 아마 용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바뀌니까 바로 종변경입니다. 바뀌니까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평당 얼마가 되었다? 100배라면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때 땅을 파는 게 아니죠. 예. 지금 팔았더라면 14년 뒤에 지금은요 평당 최소한 500원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77이 사주고 7배 더 올랐잖아요. 여기다가 또 곱하기 7하게 되면요 490억이에요. 490억. 그래서 7천 투자해가지고 지금 팔았더라면요 그건 500억을 벌었대 말입니다. 예. 이게 땅의 위력입니다. 엄청난 사전적 독점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 보니까요, 야 정말 부럽더라고요. 예. 한 방에 70억을 버니까요. 제가 이분을 참 존경했었어요. 왜냐하면요, 한 방에 돈 벌어서 존경한 게 아니라 이분이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요, 이분이 전교사 공부를 하면서 항상 주말 되면 특별한 생활을 하세요. 주말만 되면요. 주말 되면 강남에 부산대요. 땅을 알잖아요. 부산대. 주말만 되면요 봉사활동 하세요. 공부를 안 해요. 하루 종일 봉사활동합니다. 그게 정말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이면 하루 종일 독거노인이 있죠. 외롭잖아요. 이분들 찾아가세요. 밥 지어주고요. 또 씻겨주고 목욕시켜주고 또 집 부모님 없는 가장 청소년들 있잖아요. 걔들 또 불러서 또 밥도 챙겨주고요. 그래서 번 돈 갖고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야, 그래서 강남 부자라고 하더라도 역시 참 뜻있는 일을 하구나. 괜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참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을 했거든요. 예. 어쨌건 지역적으로 한 방에 이렇게 수십억을 먹었다. 사례가 아주 보기 드문 사례예요. 예. 바로 사전적 독점입니다. 그럼 5번 내려가죠. 지역지구제 문제점입니다.
자, 얘는요, 다 볼 필요가 없어요. 항목은 5가지인데요. 1번만 떠올리자. 지역지구제 문제점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형평성 동그라미. 결국 지역지구제는요, 용도 지역마다 효율적 이용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요, 정반대로 형평성이 문제가 된대요.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이다. 옆에 지역은 녹지지역이다. 그래서 지역 간의 형평이 맞잖아요. 그래서 자,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면 그만큼 형평성이 무시가 됩니다. 형평성만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괄호 6번요. 지역지구제의 보완제도죠. 주로 외국 경우인데요. 목차가 4개 나옵니다. 1번 성과주의 지역지구제, 2번 계획단위개발 PUD, 3번요. 재정적 지역지구제, 3번까지는 보지 마세요. 시험과 관계없지만 4번은요. 꼭 알아야 됩니다. 4번 동그라미. 개발권 양도제가 되고요. 약으로 TDR 제도 해서 우리 시험은요. 그로 TDR을 묻기도 해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 얘는요. 별도로 페이지만 적어줘요. 이렇게. 365페이지 적어주고요. 나중에 365페이지 보시면요. TDR 제도가 여기서 상세히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2주 뒤면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때 가서 상세히 보도록 하고요. TDR 제도만 나왔다면 이 페이지는 단어만 보시고요. 따로 읽을 필요가 없고요. 365페이지 보면 자동 정리가 됩니다. 그때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역지구제 내용이고 꼭 출제가 잘 되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4번 목차 넘어가죠.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요. 자, 얘는요, 단독 문제가 2번 나왔고요. 가장 최근에 28회 때, 작년이죠. 토지은행제도가 단독 문제로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내용은 쉬워요. 의의는 교재 그대로 볼게요. 토지은행, 랜드뱅킹이란 2줄 밑줄 아세요. 미래 용도를 위하여 정부가 토지를 미리 싸게 매입합니다. 싸게 매입해서 대량 매입했다가 향후 장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비축된 토지를 소유자에게 다시 팔거나 또는 대여하는 제도이다. 주로 우리나라 경우는요. 이렇게 싸게 매입했다가 주로 공공개발할 때 개발 용도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용지보상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용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2번 볼까요? 토지은행 제도의 특징이다. 특징은 장점과 단점을 말해요. 자, 장점 보게 되면요. 항목이 4개 있죠. 그러면 1번 밑줄합니다. 싸게 매입해서 공공개발 용지로 활용하니까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 2번은 그냥 읽어보세요.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저렴하게 제때 공급이 가능하죠. 3번 밑줄합니다. 싸게 매입하니까요. 개발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돼요. 따라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 밑줄하시고요. 4번도요.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지문을 옮겨온 겁니다. 출제가 되었어요. 모두 밑줄하세요. 결국 토지은행제도는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싸게 매입하죠. 다시 말하면요. 매매를 한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소유자의 토지 매매, 토지 양도 의사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토지 수용과는 다르대 말입니다. 수용은요. 강제 수용이죠. 그러니까 토지 수용보다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강해요, 약해요? 약하다. 약하다 기억하시고요. 과거 시험은요. 자,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도가 강하다, 틀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약합니다. 다음에 단점 볼까요? 자, 아무리 토지를 싸게 매입하더라도 대량 매입하니까요.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들어가겠죠. 2번 밑줄 하세요. 토지를 매입해서부터 판매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정부가 일일이 토지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 동안에 관리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장단점 떠올리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요. 3번요. 우리나라의 토지은행제도는 괄호에 있죠. 공공토지에 비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2009년도부터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2009년도면 9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거의 출제가 안 되었어요. 또 이 공공비축 법률이 양이 꽤 많습니다. 그 많은 양을 전부 다 공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옮겨놨는데요. 이것도 꼼꼼히 볼 필요가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의 관리를 하는 주관 부서는요, LH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바로 토지은행, 토지 매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LH공사가 작년에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LH공사가 담당을 하는데 다른 기관을 집어넣고 틀린 답 이렇게 나왔거든요.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다음에 목차 5번 내려가죠.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그러면 이 파트는요, 문제가 아주 뜸하게 나오니까요. 목차가 고로 1번, 2번, 3번이 있어요. 3번만 동그라미. 3번요. 3번만 아시면 돼요. 우리나라 경우에 개발이익 환수제 예를 자 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과세적 방법과 오른쪽 비과세적 방법이다. 비과세적 방법 밑줄. 요걸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자, 과세적 방법은 세금 매기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자, 여기는 개발이익 의미도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환수가 포함이 됐고요. 비과세적 방법은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번, 4번, 5번 잘 보시면요, 수익자 부담금, 개발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공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개발이익 환수 성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6번 내려갑니다. 토지 공개념 앞에다가 X하고 버리세요. 지금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제와 거리가 멉니다. 다음에 7번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전개 과정. 얘도요. 시험과는 거리가 멀어요. 앞에다가 X 하시고. 혹시나 7번은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아요. 시험 안 할 때 한번 읽고 더 이상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지정책이 되고요. 그래서 토지정책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 지역지구제. 그 이외에는 이제 토지은행제도나 개발이익 환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목차 넘어갑니다. 04번 주택정책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정책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주택정책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주로 두 문제가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요. 확실히 버리세요. 따라서 1번 X 보지 마세요. 시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목차 2번요. 주택정책의 내용인데 2번도 X 버리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깨끗하게 버리시고. 다음 페이지 봅니다. 3번이 있죠. 임대주택정책은 너무 중요합니다. 매년마다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어요. 얘는요.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는 필수고 두 문제까지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29에 해서 올해 시험도 여기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세요. 그러면 임대주택정책은요. 목차가 세 가지인데요. 바로 1번 보시면 임대료 규제. 한 장 넘겨서 바로 2번요. 임대료 보조금이죠. 한 장 넘겨서 3번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결론은요. 바로 1번과 2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아주 중요하고요. 출제 빈도가 아주 높고 3번에 있죠.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조금 빈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1번과 2번을 확실히 하시면 돼요. 3번 공공임대주택은요. 빈도가 떨어지니까 3월달 다음 과정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집중적으로 봅니다. 자, 먼저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규제 또는 가격 규제입니다. 그러면 얘가요. 학교론적인 내용보다는 일반 경작에서 옮겨온 내용들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최고자가 있고요. 최저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 규제가 있고요. 다음에 최저 가격 규제가 나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예를 든다면요. 혹시 이자율 제한 들어봤죠? 바로 최고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제한입니다. 자, 얘는요, 지금 작년까지 27.9% 대부업법입니다. 여기까지 이자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올해요, 지금 오늘 2월 초죠. 그러면 이제 올해 2월 8일부터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최고 이자는요, 24%입니다. 이거 초과해서 못 받거든요. 최고로 요만큼만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난리가 났어요. 자, 제2금융권, 3금융권 각종 캐피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 적게 받잖아요. 지금 이제 광고 엄청 합니다. 앞으로 한 줄 동안요. 이렇게 받아서 마무리 지으려고요. 예. 무조건 돈 빌려주겠대요. 아직까지는 얘가 유효하잖아요.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임대료 규제입니다. 자, 임대료 규제도 바로 최고 가격 규제, 최고자가 들어가요. 혹시 분양가 상한제 아시죠? 분양가 상한제도 바로 분양가 규제가 돼요. 얘도 최고자가 붙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최고 가격 규제 여기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최저 가격 규제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최저임금제.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7,530원이죠. 이렇게 구분됩니다. 결론은요. 자, 부동산 경우에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은요. 최저가 아니고 최고 가격 규제, 최고자가 붙더라 해서 최고 임대료 규제가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원리가 뭐냐? 이 원리는요. 그냥 말로 설명보다는 항상 아래 보니까 그래프 나와 있죠. 그래서 그래프로 아는 게 좋아요. 지금 정책은요. 이제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요. 그래프 없이도 내용을 알 수가 있다면요. 가장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거만큼은요. 그래프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정책 파트들은요. 가능한 그래프가 나와도 그래프 없이 알 수 있다면요. 없이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이 파트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프는 쉬운 거예요. 그래프 옮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얘가 시장 원리가 돼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자,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요. 균형 양이 결정이 됩니다. 때로는요. 이 시장 원리가 너무 높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쉬운 예로요. 최고 이자율. 얘는요. 시험과 무관하지만은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이자율. 수요자가 돈이 필요해요. 차입자가 되고요. 자, 집 없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아주 서민인데요. 집이 없어요. 하루를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들 등록금이 필요하다. 갑자기 돈이 300만 원 필요합니다. 큰 돈이죠. 그래서 이거 빌려고 하니까 담보가 없잖아요. 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빌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누굴 찾아가죠? 캐피탈, 사채업자입니다. 얘가 바로 공급자가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주 악덕업자가 많잖아요. 자기를 찾아왔다. 무조건 이자를 세게 받아요. 그래서 이 양자 간에 결정되는 이자가요. 이 시장 이자가 너무 높아요. 연 50% 내려요. 필요하면 빌려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이자 니네 마음대로 받지 마. 어디까지?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래요. 그래서 이제 2월 8일부터 이제 좀 낮아지죠. 몇 프로? 자, 연 24% 초과해서 받지 마.
최고로 이자를요 이만큼만 받아내. 바로 최고 이자율 제한입니다. 작년에 기사 보니까요. 이 사람이 100만 원 빌렸었는데 연체를 해요. 안 갚았더니 이자가 이자 붙고 자 연체제가 엄청 붙어가지고 불과 10달 만에요. 100만 원 빌렸는데 갚아야 될 게 1100만 원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서민들만 다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최고로 이자를 이만큼만 받아 이렇게 규제하고 그 이상은 불법입니다. 못 받게 합니다. 결론. 최고 이자율 제한은요. 시장 가격,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자 최고자가 붙는 이런 제도들은요. 항상 시장 가격, 즉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합니다. 결국 낮게 설정함으로써 최고로 이만큼만 받으래. 얘는요.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까? 생산자 보호가 목적입니까?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임대료나 분양가도 마찬가지다. 임대료 봐요. 임대료 하게 되면요. 얘가 누구죠? 수요자가 임차인입니다. 공급자는 임대인입니다. 이렇게 임대료를 결정하게 되면요. 임대인이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안 돼. 니네 마음대로 받지 말고 임대료를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이렇게 규제잖아요. 역시 낮게 설정하고요. 바로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분양가도 마찬가지예요. 분양가. 자 그러면 이제 이 양자 사이에서 이 건설회사가 분양을 하죠. 그러면요.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당 분양가를 한 2천만 원 잡아볼까요? 이렇게 받게 되면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여기다가 25평 아파트 살려고 하니까 얼마 합니까? 5억입니다.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정부가 안 돼. 국민주택 이하 규모라면요. 이렇게 받지만 최고로 평당 예를 들면 900만 원까지만 받아. 이렇게 규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 원리보다 어떻게 낮게 설정한다. 바로 임차인 또는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경우는요. 항상 낮게 설정해요. 항상 최고자가 붙게 됩니다. 정반대로요. 최저 규제가 뭐냐? 최저임금제. 그러면 최저임금제 볼까요? 최저임금제는요. 수요자가 누굽니까? 편의점 사장입니다. 알바를 채용하잖아요. 해서 얘는 이제 편의점 사장이 되고요. 그러면 근로자가 누굽니까? 알바. 대학생들이죠. 생산자가 됩니다. 여기서 임금을 결정하면요. 이 사람이 너무 적게 주려고 하지.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합니다. 이때 임금 니네 마음대로 주지 마. 너무 적어. 적으니까 어떻게 최소한 이만큼은 줘요. 얼마입니까? 7,530원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하는 주면 안 돼. 법으로 규제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최저임금제 목적은요.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한다. 높게 설정해요. 그럼 이런 최저임금제는요.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까? 생산자, 근로자 보호가 목적입니까? 근로자, 생산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결국
부동산 경우에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항상 최고 규제가 되고 낮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임차인이나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다시 연결합니다. 맞냐? 자, 임대료 여기까지 받아. 분양가 여기까지 받아. 최고로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경우에요. 최고로 이만큼 받는 것이 정치적 효과적인데요. 만약 부동산 경우에 임대료나 분양가를요. 이보다 훨씬 더 높게 설정하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높게. 자,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 이것도 비싸잖아요. 서민들이 꿈도 못 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고로 받으라 하고 있는데 이보다 만약 높게 설정한다면요. 2천만 원도 비싼데 평당 분양가를 정부가 5천만 원 받아래요. 이래도 못 사는데 5천 캐버리면 산다 못 산다? 아무도 안 산대 말입니다. 즉 규제 하나만 합니다. 일정 결론 이렇게 높게 설정하면요. 아무도 안 산다.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우에 높게 설정하면요. 이때는요. 아무도 사지 않더라. 즉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은 항상 낮게 설정하는데 높게 설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도 늘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1번 의의가 돼요. 자, 1번 의의 볼까요? 기업번 최고 임대료 규제는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 낮은 동그라미, 낮게 설정합니다. 낮게 설정하니까 다섯 번째 전력. 이는 밑줄 하세요. 소비자 임차인 보호 밑줄. 그래서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니은번요. 정부의 규제 임대료 한도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고 하면 높다 동그라미. 높게 설정하면요. 두 줄 내려가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시장에서 주택 가치와 공급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2번요. 효과 볼게요. 자, 효과는요. 다시 그래프로 분석합니다. 수요자가 임차인입니다. 공급자가 임대인입니다. 각각 효과를 따져볼까요? 그러면 정부가 임대료를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래요.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요. 결국 요 빨간 갭이 있죠. 이만큼은 어느 한쪽이 손해를 봐요. 손해보는 게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임대인이 이만큼 손해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임대인은요. 이만큼 손해보면서 공급을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킬까요? 공급은 감소가 돼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공급은 부족합니다. 공급 부족입니다. 다시 임대인은 빨간 갭만큼 손해본다고 했잖아요. 손해보면서 임대주택에 투자를 증가시킬까? 투자를 기피할까요? 투자를 기피합니다. 두 번째 투자 기피예요. 세 번째 임대는요. 임대를 요것밖에 못 받잖아요. 요것만 받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임대차가 다 끝나버리면 임차인한테요. 나 이것 받고 재미없어. 임대 안 할래. 방 빼. 다른 용도로 쓰여서 용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용도 전환입니다. 네 번째 임대료를요. 요만큼만 받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임대주택은요. 질이 향상된다. 질이 저하된다. 질이 떨어지겠죠. 질적 저하를 초래합니다. 여기까지가 임대인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임차인요.
자, 임차인은요. 자, 요것만 임대로 내면 되니까요. 싸죠. 싸니까 그만큼 수요가 이만큼 많아집니다. 수요가 이만큼 많아져요. 따라서 첫 번째, 초과 수요입니다. 자, 그래프 잘 보시고요. 이렇게 낮게 설정하면 공급은 언제나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 초과 수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있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초과 수요다.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공급이 늘 부족해요. 방이 없다는 말입니다. 임대료가 싸니까 수요가 이만큼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방이 부족하니까 이사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이동이 활발합니까? 활발하지 못합니까? 활발하지 못하다. 이동이 저하됩니다.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세 번째예요. 방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럼 방을 찾아보니까 마침 요 방이 나왔거든요. 방이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방 좀 주세요 했더니 임대인이 나 이것 밖으로는 재미가 없다. 투자를 기피합니다. 방 못 주겠대요. 그런데 꼭 이사 가야 되거든요. 이들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니까 계약서는 이것만 쓰세요. 쓰고 내가 이만큼 웃돈 프리미엄 피 줄게요. 그래서 이만큼 웃돈 주겠대. 어떤 시장? 암시장요. 따라서 웃돈 거래,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여기까지가 임차인의 입장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교재 보시면서 체크합니다. 자, 효과 기업번 보시면요.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의 설정은 그만큼 초과 수요를 발생한다. 초과 수요 중요하다겠죠? 동그라미. 초과 수요를 발생해서 임대 부동산의 공급은 부족하다. 부족 현상 동그라미. 공급은 부족입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 공급 부족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고요. 니은번요. 자, 투자자들은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한다. 자, 투자하는 것을 기피 밑줄. 투자 기피 나왔죠. 또 기존의 임대 부동산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한다. 다른 용도로 전환 밑줄. 용도 전환 나왔습니다. 디귿번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에 밑줄 하세요. 질적 저하 밑줄. 질적 저하를 처리합니다. 또 리얼번요. 임대료 규제는요. 밑줄입니다.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저하시킨다. 이사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동 저하 나왔죠. 여기까지 떠올리시면 돼요. 다음에 박스 봅니다. 박스 보니까요. 분양가 규제죠. 분양가 규제. 분양가 규제는요. 그림이 똑같아요.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최고로 이만큼만 분양가 받아래요. 그러면 결국 건설에서는요. 빨간 개만큼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니까 공급은 부족합니다. 그럼 분양가 싸죠? 수요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그림이 똑같아요. 같은 논리에서 박스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1번 분양가 규제가 나오죠. 그러면 고려 1번에서 분양가 규제의 고려 1번은요. 그냥 무시하세요. 버려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고려 2번 동그라미 분양가 규제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2번을 읽어보시면 돼요. 2번을 보시면요. 그래프를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괄호 2번요. 임대료 보조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보조가 왜 필요할까? 다시 이 그림 보세요. 정부가 임대료를 최고로 이만큼만 받으래요. 임대료 규제.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의 입장, 임차인 입장인데요. 그러면 항목 잘 따져볼래요. 이걸 다 따져보니까요. 좋은 게 많아요. 나쁜 게 많아요. 전부 다 나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규제하면요. 늘 공급은 부족해. 투자 안 해. 용도 받고 질이 떨어져. 전부 다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규제는요.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요. 덕보다 실이 많대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임대료 상한제 규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규제하느니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제도보다 보조금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럼 임대를 보조하게 되면요. 거기에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2번 보시면 소비자 보조. 3번은요. 생산자 보조예요. 그럼 소비자 보조가 무슨 말이죠? 집 없는 임차인에게 보조금 준대요. 그러면요. 3번 생산자 보조는 누구한테 보조금 줍니까? 얘는요. 집 갖고 있는 임대인 하시면 안 돼. 이 사람은 집이 있으니까 부자지. 예. 임대를 보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자 보조는요. 단적으로 말하면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면 너 잘한다. 정부가 보조금 준대요. 누구한테? 건설회사에게요. 이게 바로 생산자 보조가 돼요. 따라서 주로 보조하게 되면요. 2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해서 임차인에게 소비자에게 보조금 주자. 해서 2번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임대료 보조는요. 2번처럼 소비자 보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 표가 나와요. 표를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왼쪽은요. 가격 보조, 오른쪽은 소득 보조다. 제목을 밑줄 하세요. 가격 보조는 괄호 집세 보조, 집세를 보태주고요. 그다음에 소득 보조는요. 현금 주더라. 현금 보조 밑줄. 자, 확인합니다. 집세를 보태주면 무슨 보조? 가격 보조. 현금 주면 무슨 보조? 소득 보조.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종류가 두 가지죠. 첫 번째 가격 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소득 보조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 보조는요. 집세 보태주고요. 소득 보조는 현금 주더라. 만약 정부가 집세를 보태주고 현금을 주건 일단 가구당, 세대당 20만 원씩 보조금 준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조금 받을 입장이면요. 여러분이면 보조금을 집세 보태 받겠어요? 현금 받겠어요? 다 들으셨죠? 저도 현금 받겠어요. 예. 다시 말하면요. 소비자는 현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금 보조가 누구나 좋아한다. 얘가 바로 소비자가 좋아합니다. 소비자의 효용이 우월합니다. 소비자가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시험에서는 소득 보조는 소비자 효용이 감소된다, 틀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효용이 우월합니다. 증가합니다. 그럼 이제 현금 보조금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만약 여러분이 현금으로 보조금 받았다면 현금 받아서요. 가만히 갖고 있다가 집세 낼 때 보태냅니까? 중간에 다 써버립니까? 들으셨죠? 다 써버려요. 저도 다 쓰겠어요. 피자 사 먹고 소주 마시고 다 써버리겠습니다. 다 써버리면요. 자, 보조금 효과는 떨어지잖아요. 목적이. 그러니까 정부는요. 현금 주는 거 싫어합니다. 왜? 딴 데 써버리니까요. 정부는 일을 안 좋아해요. 소비자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현금보다 얘를 좋아합니다. 왜? 집세를 보태주면 돈이 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정책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확인. 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 가격 보조, 집세 보조는 개념 내려가서 비교했죠. 비교를 보게 되면요. 세 줄 나와요. 세 번째 줄을 밑줄 하세요. 정책적으로 효과적이다 밑줄. 정책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소득 보조는 현금 보조죠. 얘는요. 비교 보시면요. 두 줄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을 밑줄 하세요.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우월하다 밑줄. 소비자가 좋아합니다. 다시 정부는요. 보조금을 집세를 줘야지 정책적으로 효과는 크게 됩니다.
당연히 현금 보조는요, 현금 주면 그만입니다. 그럼 집세 보조는요, 어떤 형식으로 집세를 보태줄까요? 바로 쿠폰 방식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또는 도서 상품권 있죠. 상품권 주듯이 식당에 식권 주듯이 쿠폰 방식으로 집세, 보조금을 준다 이 말입니다. 쿠폰으로. 이렇게 집세를 쿠폰으로 지급한다. 이러한 쿠폰 방식을 바로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불러요. 따라서 주택 바우처 제도는 집세 보조로서 쿠폰 방식으로 보조금 주더라. 집세 보조 방식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2014년도부터 가장 최근이죠. 이전까지는 시행 안 되고 있다가 이때부터 도입이 되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주택 바우처 쿠폰 방식은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이런 주택 바우처 제도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참고 박스 있죠. 참고 박스 주택 바우처 제도는 1번 의에서는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바로 쿠폰 방식이 되고요.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국토부에서 자, 현재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맨 첫 줄 보시면 니은번요. 소비자 보호자의 효과. 표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단기 효과, 장기 효과. 그러면 뭔가 필요하나요? 단기는 수요다, 공급이다. 수요. 장기는 공급이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효과 봅니다. 소비자 보조금 효과인데요. 정부가 집세를 보태주건 현금을 주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이 사람들은요. 소득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 임대료는 오른다? 내린다? 임대료가 상승 올라갑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요. 그만큼 공급은 증가 감소? 증가합니다. 모두 계속 증가로 쭉 이어집니다. 다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되면요. 앞에서 올랐던 임대료가 더 올라갑니까? 다시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다시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따라서 공급이 낮다. 공급은 무조건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효과. 공급부터가 장기 효과입니다. 공급 빼고요. 앞에 게 모두가 단기 효과다. 단기 효과.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임대료 규제는요. 공급이 늘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큰데 정부가 보조금 주니까 항상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되면서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주 바람직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요. 지금 쓴 게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걸어 3번. 공공임대주택 정책은요. 자, 지금까지 앞에 그 두 가지 있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두 가지가 너무 중요했고요. 공공임대주택은 빈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니까 얘는요. 다음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임대주택 정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